간병은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게 왜 상속이야? 이 한마디가 5년간의 헌신을 지워버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삶을 접고 밤낮 없이 어머니를 돌봤던 그 시간들이 단지 선택으로 치부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제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고 저는 365일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상속 앞에서 저는 선택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사정이 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막내딸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불평등과 희생, 그리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딸이었습니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었죠. 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건 제가 42이 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 제 옆에 있어야 할 형제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언니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바빴습니다. 일단 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이 제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누군가 24시간 곁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형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요양원은 어때? 오빠가 먼저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걸 원하실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다가 말년에 낯선 그런 곳에 가시라고.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내가 돌보겠다는 거야?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제겐 다니던 회사도 있었고 작지만 혼자 사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삶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희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때 그 눈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렇게 대답하자 오빠와 언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역시 막내야, 우리 막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올가맬 족쇄가 될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5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팀장님은 안타까워하셨지만 어머니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틈틈이 재택근무라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려야 했고 식사도 한 숟가락씩 떠먹여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밤중에도 물 좀 하는 작은 신음소리에 자동으로 몸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파트는 좁았기 때문에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고 그 돈은 어머니 병원비와 간병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걸으실 수 있을 거라 했으니까요. 매일 병원에 모시고 가서 물리치료를 받게 하고 집에서도 운동을 시켰습니다. 어머니도 애쓰셨습니다. 내가 나아야 내가 편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픈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셨죠.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어머니는 다시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심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약은 늘어났고 병원은 더 자주 가야 했습니다. 밤마다 경련이 오셨고 저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같은 날이었죠. 와서는 선물을 드리고 사진을 찍고 엄마 건강하세요 하고는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놓여. 정말 고맙다. 그 말이 고마운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뜻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내가 하고 있으니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고마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걸요. 3년째 되던 해 제 통장엔 돈이 바닥났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대다 보니 제 전세금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형제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좀 나눠서 부담할 수 없을까? 나도 이제 한계야.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빠듯해. 조금만 더 버텨봐. 엄마 재산 있잖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라곤 우리가 살던 이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시세로 3억 정도 되는 낡은 집이었죠. 그 집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이었고 어머니가 가장 편안해하시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가족 친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를 내가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제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은 끊겼고 외출은 병원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너만 믿는다. 어머니가 가끔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힘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가끔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죄스러워서 더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엄마 주무셨어요? 하고 방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영원히 깨지 않을 잠이었죠. 119를 불렀고 의사는 자연사라고 했습니다. 고통 없이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사라진 거니까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왔고 몇몇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저를 보며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고생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5년이었지만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후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유산 정리를 위해서였죠. 어머니가 남기신 건 우리가 살던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었습니다. 오빠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집은 3억 정도 되니까 셋이서 1억씩 나누면 되겠네. 예금은 얼마 안 되니까 장례비 쓰고 남은 거 똑같이 나누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간의 시간, 포기한 직장, 써버린 전세금, 빌린 돈의 이자, 그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나도 할 말 있어. 나는 5년 동안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를 돌봤어. 내 전세금도 다 병원비로 썼고 빚도 졌어. 그러니까 간병비라도 조금 인정해주면 안 될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5년을 온전히 엄마한테 바쳤어. 그 시간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그때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병은 내가 선택한 거잖아. 우린 강요 안 했어. 내가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도운 거야. 그걸 가지고 지금 돈 달라는 거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건 선택이고 그 사람들이 안 한 건 사정이라니요.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언니, 그럼 언니가 했으면 나도 똑같이 말했을까? 내가 바빠서 못 도왔다고? 그건 가정이잖아. 실제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거고 우리는 안 한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넌 어차피 결혼도 안 했고 혼자잖아. 우린 가족이 있어. 애들 키우고 남편이나 아내 뒷바라지하고 그것도 간병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한 건 어머니를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서였습니다. 맞선 한 번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혼자니까 당연히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건가요?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우리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법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는 똑같은 자식이야. 누가 더 효도했고 안 했고를 따지면 끝이 없어. 그냥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아. 공평하게? 5년과 0년이 공평해? 그건 내 선택이었다니까. 우리가 너보고 회사 그만두라고 했어? 돈 쓰라고 했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셋이서 똑같이 나누자.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5년의 시간이 1억이라는 숫자로 환산되었습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였네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을 정리하기로 했고 한 달 안에 비우기로 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필요한 가구나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쁘다며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도 물 좀 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빈집을 걸으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배신감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순진했던 걸까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빠와 언니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제 선택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괴로웠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집을 비우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겉봉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앞으로.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800만 원. 결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10년 전부터 5년 동안 조금씩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어떤 달은 5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불규칙했지만 꾸준히 쌓인 돈이었습니다. 통장 맨 뒷장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였죠.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 목. 막내야 미안하고 고맙다. 이 돈은 내가 쓰렴. 내 인생 사는데 보탰어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구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제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제가 결국 보상받지 못할 거라는 것도 행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800만 원은 어머니가 병원비를 아끼고 반찬값을 줄이고 약값을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입원해야 할 때도 집에서 버티셨고 드시고 싶은 것도 참으셨을 거예요.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서. 제일 고생한 사람 목. 그 한 줄이 5년의 시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밤마다 깨서 기저귀를 갈아드린 것도, 손발이 틀 때까지 마사지해드린 것도, 병원에 가기 싫다고 떼쓰실 때 달래드린 것도.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800만 원은 5년치 급여로 따지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3억보다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서랍을 더 뒤지다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지시기 전까지 쓰신 일기였어요. 읽어도 될까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뭘 생각하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막내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줬다. 맛이 내가 끓인 것만큼 좋더라. 잘 컸구나. 밤에 경련이 와서 깼는데 막내가 놀라서 달려왔다. 미안하고 고맙다.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산다. 큰아들과 큰딸이 왔다 갔다. 바쁜데 와줘서 고맙지만 막내 고생은 모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너무 오래 버텨서 미안하다. 내 인생을 빼앗은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형제들이 너를 못 알아줘도 엄마는 안다. 넌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안 했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통장을 발견한 사실을 오빠와 언니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산이니까 나눠야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막내 앞으로. 이건 유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셋으로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을 혼자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다 정리하고 나오던 날 오빠와 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집 열쇠를 중개인에게 넘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란 집이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제잖아. 앞으로 명절엔 만나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이런 형제라면 없는 게 나았습니다. 오빠도 한마디 했습니다. 막내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나름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엄마 돌본 건 정말 잘한 거야.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너만 할 수 있는 일. 그 말 속에는 너밖에 할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면죄부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무함. 그 모든 감정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라는 의심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요양원을 보냈다면? 형제들과 비용을 나눠서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5년을 함께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형제들이 그 선택을 이용했다는 거였죠. 제가 하니까 안심하고 손 놓았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상속까지 똑같이 나누자고 했으니까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한 건 사랑이었고 그 사람들이 한 건 계산이었어. 그 차이를 알아야 해.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봤고 형제들은 계산기로 유산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팔린 돈 나왔다. 1억 송금했어. 확인해봐.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래가 끝났다는 통보였죠. 통장을 확인하니 정말 1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년의 값이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빚부터 갚아야겠죠. 전세금도 다시 마련해야 하고. 그러면 손에 남는 건 얼마 없을 거예요. 5년을 바친 대가치고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긴 800만 원은 달랐습니다. 그 돈은 제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지만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빠와 언니는 제 혈육이지만 어머니만큼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제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친구,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준 이웃 아주머니, 병원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간병인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족 같았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오빠, 언니와 만나야 할까요? 아마 몇 번은 만날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진 않을 거예요.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섭섭하냐고요? 물론입니다. 함께 자란 형제들인데 이렇게 멀어진다는 게 슬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게 달랐으니까요. 저는 가족의 따뜻함을 원했고 그들은 공평한 분배를 원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걸까요? 법적으로는 그들이 맞습니다. 같은 자식이니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하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는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를 돌볼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사랑이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5년 만에 찾은 자유입니다. 처음에는 무얼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800만 원으로 작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나이는 이제 47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1억 중에서 7천만 원이 빚 갚는 데 들어갔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예전만큼 넓진 않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감사합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물 좀 하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제게 무엇을 남겨주셨을까요? 집을 팔아받은 1억? 아닙니다. 그건 형제들과 나눈 돈일 뿐이에요. 서랍 속 통장 800만 원? 그것도 아닙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니까요. 어머니가 제게 남긴 진짜 유산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 목. 그 한 줄이 제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저는 인정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고 감사해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제게는 3억보다 값진 유산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효도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희생만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만 짐을 지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누세요. 시간도 비용도 책임도.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혼자 감당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사랑은 기쁘게 주는 것이지만 희생은 억지로 빼앗기는 겁니다. 오빠와 언니를 용서했냐고요? 글쎄요. 용서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빴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해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하지만 다시 가까워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할까? 요양원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어머니는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형제들에게 더 강하게 도움을 요구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도 힘들다. 같이 돌보자고 계속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결국 바쁘다는 핑계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버티게 했고 지금도 버티게 합니다.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마음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으로 작은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당신이 아껴서 모아주신 돈 소중하게 쓸게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미움은 없어요. 섭섭하지만 미워하진 않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담담하게 만날 수 있겠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미룬 분들, 형제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은 분들, 유산 앞에서 배신감을 느낀 분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가치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돌본 그분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남은 기억.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형제들은 집을 나눴지만 저는 마음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슬프지만 후회 없는 이야기. 힘들었지만 의미 있던 이야기.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맺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막내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어머니, 저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당신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제라면 끝까지 챙길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